딸아이의 유학비 마련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가사 도우미를 처음 시작한 제가 근무하게 된 곳은 차디찬 친목이 감도는 갑부집 대저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족 하나 없이 혼자서 지내는 처지였던 갑부집 사모님은 특히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말 한마디 붙여주기는커녕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얼음장 같은 여자였죠. 심지어 그 집에는 누구도 감히 열어볼 수 없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과 연결되어 있는 방에는 아주 은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된 건 하필이면 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사랑하는 딸아이는 생일을 맞이한 엄마를 마중 나왔는데요. 2층 비밀의 방에서 제 딸아이의 모습을 지켜본 사모님이 갑자기 울며 뛰쳐나왔고 급기야는 아주 해괴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내 딸이다 하고 말이죠. 그래놓고서는 곧장 저를 문제의 그 비밀의 방으로 데리고 가버리지 뭐예요. 과연 그날 사모님이 울며 불며 내뱉었던 그 말은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그 드넓은 대저택 2층 복도 끝에 자리한 비밀의 방에 감추어져 있던 진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이 담겨있는 저의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흘러간 인생 여정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는 유달리도 생일과 인연이 깊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다름 아닌 저의 생일날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전부 다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의 생일과 관련된 기억엔 행복한 일들도 분명 있지만 나쁜 일 또한 제법 섞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언뜻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제 인생이 결혼 생활 10년 차에 막 접어들고 있던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10년째 태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에게 왜 그토록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았던 건지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차라리 병원에서 불임부부라는 진단이라도 받았다면 임산과 출산을 일찍이 단념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매번 받으면서도 장장 10여 년 동안 태기가 전혀 없으니 저로서는 정말이지 괴로운 심정이 아닐 수가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이 한동안 작고 무겁고 이상하더니 급기야 변비 증세가 아주 심하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비약이라도 처방받기 위해서 무심코 동네 내과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그곳에서 저는 아주 뜻밖의 기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변비가 아니라 임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른 산부인과로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솔직히 처음에 저는 반신반의하는 심정이었어요. 임신인 줄 알고 신나서 산부인과로 달려갔다가 임신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서는 허탈감에 빠졌던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니까 제 뱃속에 작고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결혼 후 장장 10년 만에 마침내 드디어 첫 임신을 하게 된 거죠. 하물며 그날의 임신 소식이 더더욱이 기쁘고 뜻깊었던 이유는 마침 그날이 저의 생일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심지어 저의 생일날에 그토록 오래불만 기다리던 첫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너무나도 뜻깊고 값진 생일 선물을 받게 된 셈이었죠. 하지만 그 생일날의 기쁨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8주차 검사를 받던 도중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거든요. 즉 유산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형언할 수 없을 만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상황이었을진데 제 인생에 드리어진 악재는 이제 겨우 시작이 되었을 뿐이었어요. 남편, 아니 그 몹쓸 인간이 아직 몸도 마음도 전혀 추스르지 못한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얌전히 헤어지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혼을 하자고?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명색이 우리 집안 장손인데 너랑 얼른 헤어지고 새 장가를 들어서라도 집안 대를 이어야지. 벌써 우리 엄마 통해서 맞선 자리 잡아놨으니까 이혼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도장이나 찍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나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태아를 떠나보낸 지도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몹쓸 인간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듬어안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대뜸 새 장가를 갈 요량으로 이혼 얘기부터 꺼내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당연하게도 저는 얼마 뒤 그 몹쓸 인간이 건넨 협의 이혼 서류를 냅다 찢어 발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했죠. 억울해서라도 도장 못 찍어주겠으니까 정 그렇게 나랑 이혼하고 새 장가를 가고 싶으면 지금 당장 변호사부터 선임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 설마 이혼 소송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게 대체 뭔데? 적어도 내 잘못 때문에 이혼당하는 게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테니까. 이혼에 대한 책임 또한 네 놈이 모두 짊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시작된 저와 그 인간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건 약 1년 뒤 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법원으로부터 아주 통쾌한 생일 선물을 받게 되었죠. 판사님께서 읽어주시는 판결문 잘 읽었지? 우리 이혼의 모든 기책사유는 니놈한테만 있다고 판결이 났으니까 판결문에 적혀있는 날짜까지 위자료 10원 한 장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입금시켜. 네, 맞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생일 선물은 이혼 판결문이었어요. 이혼의 모든 기책사유가 그 인간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던 덕분에 모든 이혼 소송이 승리로 끝났을 뿐더러 저는 거액의 위자료까지 지급받게 되었죠. 정말 이제 너무나도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의 승리가 더더욱이 뜻깊었던 이유는 이혼 이후 저와 그 인간의 인생 팔자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뒤집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그 인간은 어쨌거나 저랑 이혼을 했으니 새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보려고 했는데요. 그 알량한 꿈은 앞으로 영원히 이룰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지 뭐예요. 새 예비 신부감이랑 여행을 다녀오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인 고환이 파열되어 버리는 바람에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고자가 되어버렸다나 뭐라나. 비록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게 어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겠냐고요. 그저 죽느니 못해서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새 예비 신부감에게 마치 버려지듯 파혼당한 건 어찌 보면 덤일 테고요. 반면에 바로 그 무렵에 저에게는 아주 좋은 새 인연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당시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편의점 사장님이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사람이 어찌나 대쪽 같고 성실하던지. 그래서 처음에 저는 미혼인 친구에게 사장님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장님, 아니 그 남자는 제 친구와 맞선을 볼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 친구 한번 만나보세요. 제 친구라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참 좋은 여자거든요. 사장님도 참 좋은 남자니까 두 사람은 분명 천생연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그분이 진숙 씨처럼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분이신가요? 네? 제가 사장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친구라니까요. 어떻게 진숙 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 마음에 한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진숙 씨뿐인데요. 그럼 지금껏 저를 몰래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대체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숙 씨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제 마음에 아주 조금씩 스며들어 왔거든요. 그런 그 남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한 번 파경을 겪은 이혼녀 처지였을지언정 제 마음만큼은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말이죠. 절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남자의 모습에 제 심장이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을 만치 두근두근 떨려왔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그 남자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와 그 남자는 오래지 않아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쯤에서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죠? 분명 지금껏 저는 생일과 관련된 일화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재혼에 대해서는 저의 생일 이야기가 일절 나오지가 않았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던 날도 부부의 연을 맺게 되던 결혼식 날도 저의 생일날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이와의 결혼이 저의 생일날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이와 결혼식을 올리고 딱 2년 뒤 그해 저의 생일날에 사랑하는 외동딸이 태어났으니까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껏 받아온 생일 선물 중에 가장 기쁜 선물이 바로 건강한 우량아로 태어난 저희 딸 수지였어요. 제가 생일을 음력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장차 양력 생일을 챙기게 될 딸아이와는 서로 각자 다른 날의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을지언정 어쨌거나 저에게 아기 천사 수지는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한 번의 유산과 한 번의 파경을 겪은 끝에 마침내 맞이하게 된 생일 선물 말이죠. 당연하게도 저와 신랑은 외동딸 수지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며 아주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랐던 덕분이었을까요? 저희 딸 수지는 마음씨도 참 곱고 똘똘한 어린이로 성장하더니 금세 20살 성인이 되어서는 저와 신랑에게 아주 기쁜 소식까지 전해주더라고요. 이젠 제가 부모님 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니? 혼자 독립을 하겠다고? 그게 실은 저는 서울대학교 통지 받았거든요. 학교 다니려면 당연히 부모님 곁을 떠나서 앞으로는 저 혼자 서울에서 지내야 하고요. 물론 사랑하는 딸아이가 명문대 중에서도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학교에 떡하니 합격했다는 소식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신랑은 딸아이를 얼싸안고서는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엄마로서 작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제 아무리 딸아이가 20살이 되었다고 한들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 한참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보이기 마련일 테니까요. 물론 서울대 합격한 건 참 기쁜 일이지만서도 엄마는 괜히 걱정이 되는구나. 먼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 하지만 딸아이는 엄마인 저를 오히려 어른스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이, 그런 일이라면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부모님 닮아서 똑부러지는 성격인데다가 애초에 저는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자취방을 얻지 않겠다고? 그럼 어디서 머무를 생각이니? 당연히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야죠. 졸업하기 전까지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학업에 매진할 생각이에요. 요즘 가뜩이나 아버지 수입도 좋지 않은 편인데 반값 비싼 서울에 자취방을 잡고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기숙사로 들어가면 학업에 집중할 수도 있고 부모님께 금전적 부담도 끼쳐드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런 딸아이의 마음씨가 부모된 저희에게 더더욱이 고마웠던 이유는 당시 저희 신랑의 벌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구시가지에서
편의점을 몇 개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요. 하필이면 그 무렵쯤에서 저희 지역에 새로운 신시가지가 생겼고 바로 그 신시가지로 지역 번화가가 옮겨져 버리는 바람에 구시가지에 남겨져 있는 신랑의 편의점은 적자나 겨우 면하는 상황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먼 서울로 공부를 하러 떠나는 딸아이에게 시설 좋고 보안도 잘 되어 있는 최신식 원룸을 떡하니 얻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딸아이가 스스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기숙사에서 지내기로 해주었으니 부모된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엄청 기특한 심정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서울대생이 되어 상경한 딸아이는 기숙사에 자리를 잡고 착실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 부부는 졸지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특히나 가장인 저희 신랑의 고민이 정말이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전공 교수님께서 우리 수지를 잘 봐주신 모양이야. 교수님이 내년부터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딸도 같이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신다더라고. 그래? 그거 참 기쁜 소식이네.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아무래도 편의점 문을 몇 개 닫아야 할 것 같아. 그나마 장사가 되는 매장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계속 적자거든.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의 고민은 결국에는 금전적 문제 때문이었어요. 딸아이는 당장 이듬해에 교수님을 따라서 외국 유학길에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상 저희 남편은 편의점 한 곳만 빼놓고 나머지 매장들을 모두 폐업해야 손실을 겨우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교수님께서 딸아이의 학비는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 수지가 외국에서 먹고 지낼 생활비며 용돈이며 그런 비용들을 결국에는 부모된 저희가 뒷바라지를 해줘야만 했거든요. 다만 저희 부부는 돈이 없어서 딸 자식의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희 딸처럼 탁월한 수재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에 저희 남편은 마지막 남은 편의점 하나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한편으로 짬짬이 대리운전 등 부업을 해서 딸아이의 유학자금을 미리 저축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저 역시나 딸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죠. 그 최선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일이라도 알아보겠다고? 당신이 부업까지 가면서 딸 자식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데 아내이자 엄마인 내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아무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이 좋아서 가사 도우미지. 옛날로 치면 파출부 식모일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 괜찮아. 난 말이야.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 속이라도 스스로 뛰어들어갈 수 있거든.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부업까지 자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수지를 위해서 엄마랑 아빠가 의기투합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그날 신랑은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저희 지역에서 최고 갑부 중 하나로 소문난 문제의 그 사모님 댁으로 가사 도우미로 배정을 받아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 첫 출근을 하던 바로 그날부터 저는 고개를 갸웃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드넓은 대저택에서 근무하는 분들께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만 하시는지 절간도 그런 절간이 따로 없을 지경이었거든요. 운전기사님부터 시작해서 저택 담당 정원사님, 심지어는 요리사님까지 정말이지 입 한 번 번긋하지 않은 채로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통에 다들 무건수행이라도 하시나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온 저택에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던 건 그 집 주인인 사모님이었어요. 저는 큰 이못 벌 정도 되어 보이는 연배의 사모님께서는 그날 처음 출근하게 된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집에 새 직원이 첫 출근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직접 하다못해 이런저런 주의사항이라도 일러주기 마련인데 그 집 사모님은 심지어 그런 것조차 일절 없었어요. 마치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멀뚱멀뚱 서 있던 제 곁을 무척이나 냉소적인 표정으로 지나가셨을 뿐이었죠. 그나마도 저를 쳐다보고 지나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로 그저 제 곁을 지나만 가셨을 뿐이었죠. 그나마 그날 저에게 말을 걸어주신 분이 딱 한 사람 계셨으니 그분은 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퇴직하실 예정인 전임가사 도우미 여사님이셨는데요. 심지어 그분마저도 아무 얘기 없이 제 손을 덥석 잡고서는 그 드넓은 대저택에 딸린 정원의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서야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셨죠. 집안 분위기가 참으로 요상스럽죠.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곳은 처음 와봐요. 이게 다 이 집 사모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쳐다봐주는 것도 엄청 드문 일이거든요. 그럼 직원분들은요? 직원분들께서도 다들 아무 말도 없으시던데 혹시 집에서 일하는 동안은 절대로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규칙 같은 거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 규칙 같은 건 없어요. 단지 사모님께서 워낙에 입을 꾹 다문 채로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생활하고 계시니까 저를 포함한 직원들도 다들 눈치껏 조용조용 근무하고 있을 뿐이죠. 이를테면 이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들 투명인간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순간 저는 앞날이 막막해져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토록 차디찬 사모님을 대체 어떻게 모셔야 할지도 막막했고 그토록 고요한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도 막막했죠. 만약 그 집에 활발하고 포근한 성격의 다른 식구들이라도 함께 살고 있었다면 조금은 나았을 테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그 얼음장 사모님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 넓은 대저택에 사모님 혼자 살고 계신다고요? 다른 가족들은 전혀 안 계시고요?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사모님은 일가 친척이나 혈육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껏 사모님을 모시고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족이 찾아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전임자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2층 복도 맨 끝에 있는 방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사모님한테 불벼락을 맞게 될 테니까요. 그럼 그 방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 방은 청소할 필요 없어요. 사모님께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니까. 여하간 방금 내가 말 명심해요. 2층 복도 맨 끝에 있는 비밀의 방 쪽으로는 절대 얼씬거리지도 말고 눈길도 주지 마세요. 전 분명 경고했습니다. 2층 복도 맨 끝에 자리한 그 비밀의 방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전임가사 도우미께서 그토록 엄중한 기뜸을 해주셨던 것이었을까요? 당시 저로서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그러는 한편으로 단 한 가지 생각만큼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숨막힐 정도로 차갑고 고요한 그 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쪽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그 집에 그만 출근하려면 집주인인 사모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사모님께서는 좀처럼 말붙일 여지를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쭈뼛거리며 다가서기만 해도 사모님께서는 마치 저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고개를 획 돌린 채로 횡하니 자리를 떠버리기 일쑤였거든요. 하물며 사모님께서 저에게 못되게 굴기라도 했다면
그걸 빌미 삼아서 일방적으로 사표라도 내던질 수 있었겠지만 막상 그런 것 또한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였어요. 가사 도움 일에 서투른 제가 온갖 자질구레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도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셨고, 심지어 제가 출근길 버스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1시간씩이나 늦게 지각을 했었던 날에도 사모님께서는 저를 전혀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월급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원래 받기로 계약한 월급보다 약 2배가량을 챙겨주셨거든요. 그 와중에도 사모님은 역시나 사모님이구나 싶었던 점은 월급을 약 2배씩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는 점이었어요. 그저 월급 봉투에 이번 달 보너스라고 적은 채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셨을 뿐이었죠. 이처럼 사모님은 정말이지 알쏭달쏭한 분이셨습니다. 분명 차갑고 냉정하게 그지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다만 사모님께서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는 순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층에 있는 비밀의 방에 누군가가 접근하려고 드는 순간이었죠. 문제의 그날, 저는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같았으면 비밀의 방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따라 바퀴벌레 한 마리가 비밀의 방 문틈으로 쏙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바퀴벌레가 그 방 안에 알이라도 까놓게 되면 순식간에 불어나서 장차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일 텐데 그 방에 들어가는 건 일종의 금기와도 다름이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그때 저는 그 비밀의 방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문 쪽을 헐끗거리면서 바퀴벌레가 대대적으로 찬 거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2층으로 올라오신 사모님께서 비밀의 방 쪽을 바라보고 있던 제 앞을 확 막아서더니만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은 누구도 들여보낼 생각이 없으니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날 사모님께서는 그렇게 딱 한마디만을 하셨을 뿐이었는데요. 고작 한마디짜리 그 말이 어찌나 서슬퍼렇고 냉정하던지 제 눈에 비친 사모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귀신 같았어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치 크나큰 한을 품고 있는 귀신 말입니다. 바로 그 비밀의 방과 관련된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한창 집안일을 돌보고 있던 제 귀에 어디선가 여자 귀신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들려오더라고요. 이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에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알고 보니 그 여자 귀신 소리는 사모님께서 혼자 비밀의 방에 틀어박힌 채로 목 놓아 울고 계시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날 굳게 닫힌 비밀의 방 문 너머로 넘어오는 사모님의 울음소리를 듣던 저는 그만 두려움에 빠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모님께서 그 비밀의 방 안에 감춰놓은 무언가가 만약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신랑과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그 위험한 집에서 도망을 쳐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저까지 억울하게 엮여서 덤터기를 쓰게 될지도 모를 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던 일을 즉시 중단한 채로 얼른 그 대저택을 빠져나왔는데요. 제가 대저택의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던 바로 그 찰나 누군가가 제 팔목을 잡아챘습니다. 순간 한껏 겁먹은 저는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서 보내달라고 애걸복걸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제 팔목을 잡아챈 사람은 뜻밖에도 저희 딸 수지였습니다. 수지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니? 아직 방학도 아니잖니? 잠깐 집에 내려온 김에 엄마가 슬슬 퇴근할 시간이 됐길래 일부러 마중 나왔죠.
아버지께서 이 집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집에는 갑자기 왜 내려온 거니? 엄마,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까먹으신 거예요? 오늘 혹시 무슨 특별한 날이니? 엄마랑 아빠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아이, 엄마도 참 까먹을 걸 까먹으셔야죠. 오늘이 음력으로 엄마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엄마 모시고 아버지랑 같이 저녁 식사하려고요. 그러고 보니 마침 그날이 제 생일날이었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유달리 생일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일이나 사건들이 유독 제 생일날에 몰려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저는 사모님네 대저택에서 도망을 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 제 생일날 아니랄까 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딸이 퇴근했으면 얼른 같이 외식하러 가자면서 저의 팔짱을 끼던 바로 그 순간 사모님께서 울며불며 뛰쳐나와서는 다짜고짜 저희 딸 수지를 와라 끌어안으며 그야말로 오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에 당황한 저는 딸아이를 사모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사모님은 도리어 억센 손짓으로 저를 밀쳐내며 이렇게 외쳤어요. 그쪽은 끼어들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딸이 수십 년 만에 이 엄마를 만나러 찾아온 순간이니까.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가 뭐래도 제 딸 수지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저희 딸 얼굴을 똑똑히 보시라고요. 그러나 사모님은 정신이 반쯤 나간 눈빛으로 계속해서 어깃장을 부려댔습니다. 대체 무슨 속셈으로 딸아이한테서 저를 떼어놓으시려는 거죠? 설마 이 딸아이를 다시 빼앗아 가기라도 하려는 건가요? 그쪽이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아이의 얼굴을 살펴보라고요. 쌍꺼풀이 짙은 눈매며 오똑한 콧날이며 이 아이는 누가 봐도 제 딸 유진이가 확실하잖아요. 이처럼 사모님은 저희 딸을 자신의 딸인 유진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나머지 저에게 악을 마구 질러가며 자기 딸에게서 떨어지라고 윽박을 질러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당시 저희 딸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뭐 증표라고 해서 딱히 특별한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사모님에게 보여주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이게 제 신분증이에요, 사모님. 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증에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 정말 우리 딸이 아닌 거니?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내 딸 유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에 딸아이는 하는 수 없이 지갑에 들어있는 신분증을 모조리 꺼내들었고 사모님은 저희 딸의 이름이 버젓이 박혀있는 운전면허증과 서울대학교 학생증을 모두 다 살펴보고 나서야 자신이 무언가 착각했음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실망감에 축 늘어져서는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제가 큰 무례를 범했군요. 제대로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방금 제가 왜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따님이랑 같이 저를 부축해서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가주시겠습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저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로 딸아이와 함께 사모님을 부축해서 문제의 그 2층 비밀의 방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늘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방 문이 처음으로 활짝 열리던 바로 그 순간 저와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사모님이랑 저희 딸은 분명 오늘이 초면인데 벽에 걸려있는 저 사진은 누가 봐도 젊을 적 사모님이랑 저희 딸이 같이 찍은 사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와 딸아이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비밀의 방에 크게 걸려있는 액자 때문이었어요. 그 액자 속에는 젊을 적 사모님과 저희 딸이 아주 행복하게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고요. 그 사진 속 제 옆에서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말씀드리려면 필요했던 저의 인생사를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그 이야기를 알고 계셔야 오늘 제가 왜 정신을 반쯤 놓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사모님께서는 스스로를 한평생 아주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사모님은 고아원에서 아주 외롭게 자랐다고 하거든요. 사장님의 외로운 처지는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졸업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해지면 심해졌죠. 왜냐하면 사모님께서 한때 백년가약을 맺었던 남편이 그야말로 개차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술이랑 여자에 빠져서 아내인 사모님을 아주 크게 고생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툭하면 몽둥이까지 휘둘러가면서 구박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러던 중 사모님께서 몽둥이질과 스트레스로 인해 첫아이를 유산하게 되자 사모님을 괴롭히는 남편의 만행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 사모님께서는 살기 위해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고아 출신인 저를 받아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통 이곳저곳을 떠도는 거지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정말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어요. 만약 그때 그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나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사모님께서 삶의 의지를 되찾게 된 건 어느 매서운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던 사모님께서는 며칠 내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심지어 그때 사모님은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며칠만 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미련도 없는 이 세상을 훌쩍 떠나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모님에게 똑같이 거리를 전전하던 7살짜리 거지 소녀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구걸에서 얻은 찐빵 하나를 손에 든 채로 말이죠. 아줌마 혹시 배고파요? 그럼 저랑 이거 반씩 나눠 먹을래요? 난 됐으니까 너 많이 먹으렴. 너도 힘들게 구걸해서 얻은 찐빵일 텐데. 아줌마가 안 먹으면 저도 이 찐빵을 먹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걸 먹어봤자 인생에 아무런 미련도 없는 내 목숨줄이 하루 늘어나기밖에 더 하겠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늘나라로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가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 괜히 사람 비참하게 하지 말고 저리 가. 하지만 그 소녀는 사모님 곁을 떠나지도 혼자서 찐빵을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던 찐빵이 꽁꽁 얼어붙을 때까지 그저 사모님 곁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 뿐이었죠. 그런 소녀가 너무나도 귀찮았던 사모님은 그놈의 찐빵 차라리 얼른 먹어치워서 소녀를 떨쳐내려는 심산으로 소녀로부터 찐빵 반쪽을 받아들었다고 해요. 그날 소녀는 사모님이 얼어붙은 찐빵을 다 먹고 나서야 자신도 찐빵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요. 그러기가 무섭게 소녀의 앞니가 하나 부러져 버렸다지 보여요. 그제서야 사모님은 거지 소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7살짜리 어린 소녀의 마음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찐빵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소녀의 앞니를 부러지게 만든 꼴이었으니까요. 이에 사모님은 소녀의 손에 따뜻한 찐빵 하나를 다시 쥐어주기 위해 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애걸복걸했다고 합니다. 하루짜리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말이죠. 그때 그 일이 저와 그 아이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루짜리 허드렛일 일당으로 찐빵을 한 알음 사서 가져다 주었더니 그 녀석이 마치 세상 전부를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렇게 다짐했어요. 앞으로 내 한평생을 저 소녀를 위해 바치겠다고 말이죠. 바로 그 소녀 덕분에 사모님께서 삶의 의지를 되찾으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처음엔 그 아이에게 비 맞지 않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방 한 칸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그걸 이룬 다음에는 단 하루만이라도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여주고 싶었고, 또 그걸 이룬 다음에는 장차 대학교까지 졸업시켜주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아이에게 조금씩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그 아이도 조금씩 저의 딸아이가 되어주었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사모님과 그 소녀는 비록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된 모녀지간이었어요. 특히나 사모님께서는 딸아이에게 최고의 뒷바라지를 해주고자 하는 일념 하나만으로 정말이지 억척스럽게 일을 하기 시작했고, 딸아이가 막 대학교에 입학하던 무렵에는 마침내 아주 크게 성공하셨다고 해요. 살고 있던 지역의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큰 손이 되셨던 거죠. 하지만 사모님의 딸아이는 대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딸 유진이 그 가여운 녀석이 글쎄 인생을 꽃피워 보기도 전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훌쩍 세상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일부러 정을 주거나 곁을 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별이 두려우셨던 건가요? 굳이 말하자면 그런 셈이죠. 딸아이를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충격이 너무 크고 괴로워서 제 주변 분들에게 도무지 살갑게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그분들과 깊은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던 도중에 저희 딸처럼 다시금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충격과 상심을 견디지 못한 채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런 사모님의 말씀을 묵묵히 들으며 저는 차마 아무런 위로의 말조차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지난날 유산의 아픔을 겪어보았기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물며 당시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2층 비밀의 방마저도 사모님께서 딸아이를 떠나보낸 아픔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비밀의 방은 사모님께서 하루하루 옅어져가는 딸아이와의 기억을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셨던 몸부림의 흔적과도 다름이 없는 공간인 것만 같았으니까요. 어쩐지 방이 20대 초중반 여자애들 취향으로 꾸며져 있더라니. 사모님은 그동안 이 방 안에 따님과의 기억을 붙잡아 놓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는 건 저 사진 속에 사모님과 함께 있는 여자아이가 따님일 테고요. 네, 맞아요.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을 떠난 딸아이와의 기억이 자꾸만 흐려져 가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세상을 떠난 딸아이의 방을 2층에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 유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올라와서 혼자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럼 오늘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실은 제가 오늘 췌장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의사 말로는 저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저희 딸 유진이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만약 제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주인이 바뀌게 될 테고, 그렇다는 건 우리 유진이의 방도 영영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뜻인데
그게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서 자꾸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작은 방마저 없어져 버리게 되면 가연 우리 딸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흔적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셈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까 제 딸아이랑 꼭 닮은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나마 정신을 반쯤 놓아버렸던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와 사모님의 딸아이는 이목구비가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모님의 딸이 세상을 떠나던 무렵의 나이가 당시 제 딸아이의 나이와 엇비슷했던 만큼 사모님께서 충분히 착각을 일으키셨을 법한 일이었죠. 아무튼 그날 사모님께서는 개인적인 착각 때문에 큰 소란을 빚었다며 저와 딸아이에게 거듭해서 사과를 해주셨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딸아이가 직접 마련해준 생일 케이크와 촛불을 끄면서도 제 마음은 그 드넓은 저택에서 혼자 딸을 그리워하고 있을 사모님이 자꾸만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또한 저와 같은 심정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기 있잖아요, 엄마. 제가 당분간 사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같이 시간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준다면요, 엄마도 마음이 놓일 것 같지만 아무래도 학업에 지장이 갈까봐 크게 걱정이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내버려둔 채로 혼자서 공부만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잘 굽어 살펴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아휴, 그래. 참 기특하고 장한 생각을 했구나. 그럼 당분간 사모님을 잘 보살펴드리렴. 이처럼 저희 딸아이는 어느새 아주 기특하고 장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의 저의 생일은 더할 나위 없이 뜻깊은 생일날이 되었고, 이후 딸아이는 학업에 매진하는 틈틈이 외로운 사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심지어 힘든 항암 치료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진 사모님께서 저희 딸을 다시금 자신의 딸 유진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을 무렵에는 진짜 딸아이가 된 것처럼 사모님을 대해드렸어요. 덕분에 사모님께서는 췌장암 환자치고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항암 치료를 버티셨지만 결국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딸아이가 소식을 듣고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너무나도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모님과 이별을 직감한 채로 조용히 눈물을 떨구고 있던 저에게 딸아이가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그거 알아요, 엄마? 오늘이 사모님 생신이에요. 그랬구나. 하필이면 생일날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다니. 하늘이 너무 야속하구나, 야속해. 아니요.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늘이 저를 사모님의 딸이랑 아주 많이 닮은 채로 태어나게 해주셨던 것일지도 몰라요. 저라면 사모님께서 아주 행복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세상에서 오직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을 마친 딸아이는 눈을 감은 채 의식이 없는 사모님 곁으로 뚜벅뚜벅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마치 자신이 사모님의 딸 유진이가 된 것처럼 말이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엄마? 저 엄마 딸 유진이에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중을 나왔어요. 오늘은 엄마가 힘들었던 속세살이를 모두 끝마치고 오직 행복만이 가득한 하늘나라에 새로 다시 태어나게 된 생일날이니까 생일 선물로 준비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가 다 끝나면
이제 저랑 둘이서 다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날 딸아이는 의식이 없는 사모님의 귓가에 생일 축하 노래를 속삭이듯 조용히 불러드렸고, 그 노래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모님께서는 입가에 아주 행복한 미소를 머금으시며 아주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한만했던 속세에서의 삶을 뒤로한 채로 딸아이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을 하늘나라를 향해 헐헐 떠나가셨죠. 다만 사모님과 저희 모녀의 인연까지 거기서 끝이 난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뒤 사모님의 변호사님께서 저희 딸을 찾아와 웬 박스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박스에는 사모님께서 살아생전 딸아이 유진이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좋은 물건들이 한가득 들어있었고, 심지어 유진이에게 주고 싶으셨을 용돈까지도 들어있었죠. 사실 말이 좋아서 용돈이지, 사모님께서는 유진이 대신 저희 딸에게 유산을 남겨주신 셈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용돈 덕분에 저희 딸아이는 돈 걱정 없이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제가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 사연을 보내드리는 이유 또한 사모님과 유진이를 여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이 세상에는 핏줄보다 훨씬 뜨겁고 끈끈한 마음으로 이어진 모녀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모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저와 딸아이는 그 모녀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서 앞으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지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모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저와 딸아이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면 분명 그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긴 시간을 거슬러 마침내 하늘에서 다시 만난 사모님과 유진이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기도에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동참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리며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